남편의 환갑날 두 딸아이가 정성껏 예약해둔 한정식 집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여자가 들이닥친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요즘 환갑은 잔치도 안 한다며 손살에 치는 남편을 위해 딸들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쪼개고 아껴서 마련한 오붓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두 아이가 직접 주문 제작한 감사패와 꽃바구니를 건네며 사랑으로 우리를 바르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룸 전체에 찢어지는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축하받으니 좋니? 저 순진한 여자 속여서 내 첩자식 키우게 만들어 놓고 아주 화목한 척 생쇼를 하는구나. 테이블 위로 쏟아진 붉은 와인 위로 종이 쪼가리들이 젖어들었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은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살 터울로 유난히 우애가 깊던 두 딸아이의 얼굴에서는 일순간 웃음기가 싹 가시며 멍하니 굳어버렸고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끔찍한 파국을 마주하기 전까지 저는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자상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큰 딸아이가 고작 3살이던 30 초반, 남편은 주말마다 회사 봉사활동을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잘 법도 한데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쉬는 날마다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해서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가 바로 2살배기였던 우리 둘째 딸이었습니다. 유난히 낯을 가려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던 그 작은 아이는 이상하게도 제 남편만 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안겼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일 때도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아이를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안아 올렸습니다. 주말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늘 허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시설에 덩그러니 남겨진 게 너무 불쌍해서 눈에 밟힌다며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몇 달을 앓는 소리를 하던 남편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큰딸과 나이 차이도 겨우 1살밖에 안 나니 둘도 없는 자매처럼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며 저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품어주자고 애원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간절한 눈빛과 아이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남편의 바르고 따뜻한 성품을 믿었기에 제가 앞장서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2살배기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친자매 이상으로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도 먼저 쥐어주고 둘째 아이는 언니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두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 네 식구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큰소리 한 번 내지 않는 든든한 가장이었고 두 딸은 그런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며 유난히 아빠를 따르고 챙겼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올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은 전부 치밀하게 계산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환갑 생일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여자는 25년 전 남편이 지방지사로 발령받아 혼자 내려가 있던 시절 딱 한 번 실수로 만났던 여자라며 남편이 울며불며 털어놓은 상대였습니다. 덜컥 임신이 되자 남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며 아이를 지우든 알아서 정리하라고 합의를 받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에게서 뜯어낸 돈만 챙긴 뒤 아이를 낳아 그대로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수소문에 알아냈고 제 핏줄에 대한 죄책감과 집착 때문에 그 보육원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데려오면 외도 사실이 들통날 테니 순진하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저를 봉사활동에 끌어들이고 제가 스스로 동정심을 느껴 아이를 품에 안게끔 모든 판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2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은 매일 저를 바라보며 그 추악한 비밀을 꼭꼭 숨겨왔습니다. 상간녀가 들이닥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돈을 다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남편이 번듯하게 사업을 키우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돈을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며 수천만 원의 돈을 몰래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거절하자 급기야 작정하고 식당으로 쳐들어와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와인잔을 힘없이 떨어뜨린 채 테이블 위로 번져가는 붉은 액체와 서류를 바라보던 제 눈빛은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내 둘째 딸이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나아온 혼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나를 가장 완벽한 바보로 만들어 제 손으로 첩의 자식을 거두어 기르게 만들었다는 그 잔인한 현실이 목구멍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큰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제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며 애지중지 키웠던 작은 딸은 넋이나간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제 어깨를 붙잡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애써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다며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때리는 그 비겁한 변명들은 제 가슴에 단 한마디도 닿지 않았습니다. 30년 평생을 믿어온 내 삶 전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난장판이 된 식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동생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남편은 현관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자상한 가장의 탈을 쓰고 살았던 남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깨기 싫었다.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며 당신에게 속죄하려 했다는 둥 역겨운 자기 합리화와 비겁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훅 지나가고 나니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완벽한 바보로 만들고 기만한 이 남자에 대한 미련이나 연민은 단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을 거실 식탁으로 불러앉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편 앞에 종이와 볼펜 한 자루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남편은 흠칫 놀라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단 한 번의 목소리 떨림도 없이 그동안 그 상간녀에게 보낸 돈의 송금 내역, 계좌번호, 그리고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용서의 기회를 주는 줄 알고 손을 덜덜 떨며 진술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상간녀의 이름, 주민번호, 통장으로 들어간 수억 원의 공금과 비상금 내역까지 빠짐없이 적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한 줄기 안도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들고 곧바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며 환갑날 폐악질을 부린 상간녀를 공가렵방 및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했습니다. 호텔룸의 CCTV 영상과 남편이 제 손으로 적어넘긴 송금 내역서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 상간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 발로 저를 찾아와
카페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옛날 일이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눈이 뒤집혔다며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달라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제 손으로 낳은 핏덩이를 돈 몇 푼에 보육원에 버려두고 이제 와서 그 아이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 한 파렴치한 인간이 감히 누구 앞에서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니 감옥에서나 썩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간녀를 처단하는 것은 오히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은 굳게 닫혀버린 딸아이들의 방문을 바라볼 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려 하자 뻔뻔스럽게도 모성애를 들먹이며 저를 올가매려 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면 아직 어린 둘째는 평생 혼외자라는 낙인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며 25년 동안 당신이 진심으로 키운 딸 아니었냐고 도리어 저를 다그쳤습니다. 자기의 부정한 죗값을 덮기 위해 또다시 제 모성애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남편의 낯짝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파렴치한 인간의 멱살을 잡고 이 집에서 끌어내린 뒤 만천하에 그 추악한 죄상을 폭로하고 끝장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붙잡은 것은 30년 살아온 남편에 대한 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제 두 딸이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둘째 아이는 결국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짐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마주한 아이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다 망쳐놨어.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질게. 엄마 제발 울지 마.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제 딸아이의 그 처절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큰딸 역시 주저앉아 동생의 짐가방을 뺏어 던지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느냐고 25년을 내 동생으로 살았는데 피가 무슨 상관이냐며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더러운 거짓말이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을지언정 2살배기 핏덩이를 안아 젖병을 물리고 아플 때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둘이 손잡고 나란히 등교하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제 정성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의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저 아이를 반듯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낸 것은 온전히 제 피땀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짐가방을 내던지고 덜덜 떠는 작은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내 목숨보다 아끼며 키워낸 내 귀한 딸이라고.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쳐야 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입니다. 세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거실 바닥에서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당장이라도 제 인생에서 단칼에 도려내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노에 차서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내던지고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졸지의 첩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될 가엾은 둘째 아이와 그 상처를 고스란히 껴안아야 하는 큰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뼛속 깊이 사무쳐 단일초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조차 끔찍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정을 깨부수고 단호하게 돌아섰을 때 세상의 잔인한 시선 앞에 홀로 남겨질 내 딸아이들의 상처가 두려워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목숨을 다해 키워낸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미로서 저는 지금 이 지옥 같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